제 1발제가 되겠습니다. 제 1발제는 박명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박명림이라고 합니다. 제게 제주 4.3은 별거 아닌 연구자이지만 제가 세상을 똑바로 보고 또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제가 조금이라도 좀 바른 정신으로 이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 분들이 있다면은 부모님 다음에 최초로는 아마 4.3 영령들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1년 전인가 처음에 제주도에 갔을 때에 아직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간 참상에 처음 눈을 뜨고 또 제 귀를 의심하고 첫날조차도 증언을 다 못 듣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변가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통곡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좀 제주는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세상과 한 생명 한 생명을 함께 이렇게 늘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 박찬희 선생님이 이제 고생해서 처음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이제 제주도 분들께서 만드신 이 농도를 보면 얼마나 많은 마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가, 제주도 전체가 보편적인 학살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학살도 당하지 않고 소개도 당하지 않은 마을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근에 양조은 이사장님한테 새로 받은 학살 지도, 그거 10년 전에 처음 이 지도를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빨개졌다는, 이것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4.3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정명을 가질 수 있으면 이제 좋은데, 정명을 향한 운동, 노력, 생명운동도 우리 당대와 후대의 또 소명이고 과제라고 생각하면 아직 정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사건의 복잡성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잔혹한 국가폭력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인간 생명과 삶의 터전에 완전 파괴였고,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집중적인 대량 학살이었고, 강제 소개가 있었고, 그 뒤로도 아무런 이념적인 색깔이 없던 분들에 대해서 이념적 낙인을 찍었고,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이게 탄압을 했고, 무엇보다도 그 뒤로 자녀들까지 생명, 삶의 영위를 제한받는 이런 연좌죄,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그래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가 남아있고, 또 트라우마의 역트라우마로 우리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병대에 들어가서 진짜 빨갱이들을 가장 잘 때려잡는 그런 귀신 잡는 해병, 무적 해병, 국가의 우리가 반역의 집단이 아니고 충성의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역트라우마, 역과잉 선택, 도사섬에 선물했던 것 같습니다. 아포리아를 번역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살아서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아버지나 자녀를 따라서 죽을 수도 없는 상태,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상태를 저는 아포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포리아 상태에는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안에서 40년 동안 제주는 영혼, 정신, 이 생명이 살아나는 걸 저희들한테 보여줬습니다. 78년에 처음으로 북촌리에서 조금 김석보 선생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순이 삼촌 이야기가 마을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모두 순이 삼촌이었던 이런 얘기들, 이 유족의 이야기들이 최초로 나를 넘어서 다른 가족과 발화되기 시작했고,
북촌리에서 상호 공유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란 폭동으로 억압되었었는데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여러 학술 담론과 제주도 운동 담론에서 언론 공간에서 봉기 항쟁으로 이 정의의 주체가 전환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50년에는 진실과 화해, 보상과 포용, 화해와 상생의 용어가 제주도 4.3 담론으로부터 도출되기 시작했고 2008년에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평화, 4.3 평화공원, 평화재단, 평화상, 이 평화가 제주에 그리고 한반도의 4.3의 상징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올해 70주년인데 저는 4.3이 용서와 치유, 화해, 상생, 평화의 어떤 세계 보편 모델, 제주 패러다임으로서의 그런 세계의 보편적인 울림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주 패러다임, 제주 모델이라고 할 때에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제주민들의 시민적 이니셔티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억압, 이 죽음, 이 억눌림, 이 가위눌림을 뚫고 밑으로부터 진상규명과 생명, 용서, 화해가 솟아오르는 그런 형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하나가 민관협력, 제주도 차원에서는 제주 공동체의 오래된 특징, 진보 보수, 민간 관, 부자와 가난한 자, 해안과 중산 간의 구별이 굉장히 적은 그런 평등 사회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 4.3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보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민관 사이에, 물론 관이 항상 늦었지만 그러나 중앙이나 다른 피해 지역의 관보다는 월등히 앞서 있다는 것을 제주 공동체의 정신으로 이렇게 민민간의 두터운 화해, 이 두터운 화해는 철학 용어인데요, 입술로 화해하는 옅은 화해가 아니라 가슴으로, 배로, 몸으로 내가 움직여서 서로 참배하고 하는 이런, 그걸 두터운 화해라고 할 때 민민간에 이따 말씀드린 이제 하기리 영무원 모델이나 유족회와 경호회의 모델은 좀 아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아일랜드나 아주 몇몇 사례밖에 보고되지 않은 그런 굉장히 좀 세계가 이렇게 본받아야 될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행기 이후에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진실화해는 모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데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훨씬 멀어졌지 않습니까? 진실화해 모델로 이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안 받아들 이거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근데 이행기 이후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실 규명이나 화해, 공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제주 패러다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민간과 지역의 자율성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이 개인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이 시민으로서 학살이라는 게 국가에 의한 공동학살이기 때문에 공동유족, 우리는 하나다라는 시민으로서, 그것이 하느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공통 피학살자 유족이라는 인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된 시민의식, 시민적 공적 의식의 출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합적인 극복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공동체 정신의 발현이라는 것은 이 종교, 이 죽은 생명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살아있었고, 기도하는 의식, 리추얼이 살아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작게는 괜당 문화이지만 더 크게는 제주 공동체 전체에 대한 헌신이 살아있고, 제의가 살아있고, 문화가 살아있고, 그래서 죽음의 제의가 생명의 절대적 간구로 바뀌는데, 다른 데는 굉장한 이 넘어야 될 강이 그게 무슨 하데스가 될지 무슨 강이 될지 모르지만 생명과 죽음의 강이 이게 천국과 지옥처럼 거리가 멀은데 제주인들한테는 이것이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거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하나의 제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주 모델은 이것들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접근했던 뉘렌베르크 모델이나 도쿄 모델, 동해보복법,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게 신명기,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 모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델, 캄보디아나 굉장히 적지 않은 데서 이제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두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묻어두자. 진실과 화해의 교환, 남북공동 방식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 우리는 저걸 넘어서고 있는 연합정치,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북아일랜드, 이탈리아는 나치나 친독파나 친노파 이런 거를 친파시스트파를 용서해서 잠정적으로는 용서하지만 연합을 뒤에 분열이 되지 않고 분단이 되지 않고 전쟁을 치르지 않은 뒤에 처벌하는 브란트의 모델이나 이제 톨리아티의 모델 이런 것들이죠. 독일도 상당히 이때 고통을 치르고 오스트리아 여러 모델, 홀로코스트 모델 위함 제주는 이 전체를 좀 넘어서고 있지 않나 하는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위는 굉장히 오래 주목해오고 제가 제주 갈 때 외국 학자들 늘 데리고 가고 또 제가 존경하는 이제 서강대 김성래 교수님하고도 저거 어떻게 좀 더 깊이 연구해 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처음에 제일 놀라운 것은 이게 자율적으로 학위 마을에서 시작됐다는 것이고 가장 피해가 컸던 마을인데 이런 식민 시대의 한국 전쟁 시기 4.3 시기에 이 모든 선열들이 어느 쪽이었든지 같이 모셔져 있는 애국절사 영연비, 4.3 희생자 위령비, 호국 영령 충의비, 애국 희생 호국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걸 보고 이 정말 저런 그랑제 때 완전한 비약, 육체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비약될 때 하는 게 그랑제 때인데 개인적인 존재나 이런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거를 하나로 끌어안을 수 있는 학위 모델은 북아일랜드 비슷한 모델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시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이 같은 단체를 꾸려서 이렇게 화해 상생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명부들이고요. 그래서 반식민, 순국, 전쟁 유공, 4.3 희생자들을 함께 모신 것도 이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한 추모공원에 모셨다는 것은 희생과 순국의 경계를 허무는, 죽음을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소셜 데스, 히스토리컬 데스의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는. 그런데 학위가 우리한테 묻는 것은 너희들 지금은 왜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이승의 죽은 자들을 둘로 나뉘어 싸운 우리 학위도 하나가 됐는데 한반도, 남북한 세계 여러 교파들 현세에서 너희는 정말 부모 자식이 이렇게 갈라서 싸운 우리도 현세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가 되지 못하냐고 학위는 저희한테 묻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명부를 이제 전부 입수를 해가지고 북촌이 같은 경우는 어떤 건 공개를 하시지만 어떤 건 공개를 안 하시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학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173명, 286명, 252명, 271명 그리고 23명, 92명, 10명, 11명의 명단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각 개별 명부에밖에 없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 실수는 아니실 것이고 아직도 유가족들께서 명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인가? 행정 차이 때문인가? 여전한 억압 트라우마 때문인가? 아니면 리트라우마티제이션 거기 이름이 올라 있으면 가서 볼 때마다 떠올려야 되는 리트라우마타이제이션 때문인가? 아니면 심사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제주 모델의 세계화나 공고화를 해서 한 명 한 명 아주 정밀하게 조사하고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한 명 한 명 다 사례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가장 충격적인 세 가지 사례는 그 있는 타키투스의 저 만스웨투스는 저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례 아닙니까? 라폭스 폭풍군단의 아버지가 징집돼서 나가서 나라를 싸우다 보니까 너무 전쟁이 오래돼가지고 아들도 징집돼서 나가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적을 찔러 죽이고서 확인하려고 투구를 딱 여는데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냥 만세투스가
주저앉으면서 이게 왜 나의 범죄냐고 울부짖는, 이건 나라의 범죄라고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에요. 그 페이지는. 근데 이 세 사례가 비슷합니다. 동그라미 사례는 형제지간인데 한 사람은 경찰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한 사람은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희생자 위령배가 있고 한 분은 호국영령배가 있어요. 한 공원에 있지만 영혼도 이념도 핏줄도 모든 게 똑같았는데 죽인 객체가 다르다는 것에 의해서 비가 다릅니다. 경찰 XXX의 사례, 경찰 이분은 무장대에서 피살됐어요. 근데 경찰과 그의 가족 7명은 경찰과 토벌대에 의해서 희생됐고 비석이 틀립니다. AAA의 사례, 이거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한 사람은 무장대에 의해서 살해됐고 한 사람은 경찰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20세기에도 지속된 이 라폭스군단, 이 만수헤투 사례가 지금도 제주에서는 이게 너무나 이게 같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사람의 총을,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렸을 뿐이지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모든 희생자이기에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아까 그런 비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족회와 경우에 2013년 화해 상생선언 이후에 상호 참배하고 충원묘지와 사산평화공원을 이 합동은 참배헌화는 우리말에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거니까 절을 한다는 것은 술 한잔 올리는 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찾아보니까 성서에서 이런 표현이 한 14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인간,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는 절대 너희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이건 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었어요. 성서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주를 보면서 3.1운동, 독립운동, 한국전쟁, 베트남 참전, 광주, 4.19 다 국립묘지예요. 3.15 민주묘지, 국립 4.19 민주묘지, 국립 5.18 민주묘지. 그러면 왜 국립 4.3 평화묘지는 안 되는가? 국립 4.3 화해묘지는 왜 안 되는가? 이 국립이라는 것은 국가가 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폴리스라는 뜻, 이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려야 될 묘지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 폴리스 안에 모든 자유인들이 참배해야 되는 묘지라는 뜻이에요. 내셔널 서미트 이걸 얘기하니까 어떤 제주 선생님들이 그거 너무 공식화하고 국가화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건 최근에, 원래 국립묘지라는 건 과부나 노예나 아동들이나 누구나 죄인들 다 참배해야 할 그런 묘지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제주가 희생자공원에서 국립묘지로 가는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점에서 국립 4.3 평화묘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상대방을 악마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악마화라 그러죠. 데빌라이제이션. 상대가 악마이기 때문에 죽이는데 비인간화, 서로 이제 악마 대 악마로 보는 게 적대적 상호 비인간화. 근데 우리가 먼저 인간화하면, 상대를 인간으로 보면 재인간화, 리휴머나이제이션이 돼서 상호 인간화와 상호 재인간화로서의 화해, 이것은 선제적 용서나 화해가 제주가 보여주는.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당사자들이 먼저 용서하고 화해 이전에 제3자가 용서나 화해를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라는 것도, 그런 점에서 이것은 순전히 온전히 제주인들에게 맡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것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남을 규정하는 저 냄새나는 놈, 말씀을 못 알아듣는 놈, 이런 뜻이잖아요. 팔라츠가. 우리가 누구를 블레셋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유태인들보다 더 로마 시대부터 유태인보다 더 블레셋 취급당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유태인들은 수천 년 블레셋 취급당했지. 자기네가 팔레스타인 블레셋 취급해놓고는 다 뺏기고 다 쫓겨다녔잖아요. 수천 년. 누구도 블레셋 취급하면 안 된다. 분명가야만. 우리는 항상 경계에 있기 때문에, 제주는 사중 경계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륙과
해양 제국과 제국 중심과 변방, 그러나 이게 변방이 아니다, 주변이 아니고 경계이기 때문에 자각적으로 이렇게 스스로도 연대를 하고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3 특별법을 개정해서 제2기 진실화의 활동에서는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 후유장애, 수용인 재산 피해, 연좌제 피해자를 전부 배상 보상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사법 절차, 재심 절차에 돌입해서 군사 재판을 무효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 보상 절차가 시작돼야 되고 혐오 증오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삽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인들은 세계의 냉전 이념으로 제주인들이 갖지 않았던 외부 이념으로 학살이 되었는데 세계 시민으로, 그런데 인간에 관한 일을 어떤 것도 다 포용했던 세계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블리우스 테렌티우스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인데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해서 세계 시민의 첫 번째 사례로 꼽히는 사람이죠. 이런 모든 철학을 다 뛰어넘는 사람들이 저는 제주인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 발표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또 훌륭하신 우리 두 분 토론자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관계로 그분들의 고견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병준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그렇습니다. 제주가 다 끝났는가, 완전히 해결됐는가,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뭐 누구나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제주 사건이 제주 지역 한 곳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건 시작이었고 그 뒤에 여순, 그 다음에 6.25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똑같은 이 학살 사건이 벌어졌고, 그게 지금도 제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아직 가닥 못 잡은 지역이 태반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에도 또 뭐 끊임없는 고문 조작 사건이 벌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게 다시 재발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다 끝났는가라는 데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과연 그러면 이 제주 사건이 이게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모든 그 갈등 현장에서 본받아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주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지나치게 화해를 뭐라 할까요? 그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 자체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그 차이에 대한 인정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화해가 이제 외부에서 강제되면 그 피해자들의 경우에 상당히 뭐라 할까요? 이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화해를 위해서 용서하고 관용을 갖고 이런 건 이제 매우 중요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인데도 불구하고 순서는 역시 가해자가 먼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고 그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올해 그 강우일 주교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한배 그 평화재단에서 그 베트남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좀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이 학살물들을 쭉 이 탐방을 하고 거기 이제 방문하면서 이렇게 간략히 썼는데, 그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요, 증오비라는 게 그 마을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 증오비라는 게 이제 학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고, 그거에 대해서 그 하늘에 뭐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가 닿을 죄악 만대에 걸쳐 기억하리라. 이 2대 3대도 아니고 만대에 걸쳐 기억하리라. 정말 소름이 등에 소름이 쫙 돋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그 뭐라 할까요? 그 분노와 한이 깊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걸 푸는데
뭐 사과 한마디 가지고 풀려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선행돼야 될 텐데, 거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좌우지간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해자와 관련된 한국인들이 꾸준히 방문해서 그 유령 그 날짜에 같이 추모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공동체의 미래와 관련돼서 그 아이들 커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학 사업도 하고 뭐 이런 걸 갖다 꾸준히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유령비가 이 기념비로, 이 추모비로 이렇게 통합돼 가지고 유령비를 없애는 마을이 생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훨씬 자연스러운 화해의 이런 과정 아닐까. 그래서 그 지금 제주 사건에 대해서도 그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이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서 한번 사죄를 했지만, 그게 그걸로 끝날 수는 없다.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국가를 대표해서 이 사과가 있어야 되고, 그 사죄라는 건 제주도민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국가기구를 바꿔나가는데, 그리고 다른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야 될 많은 산을 넘어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에 대한 인정인데요. 근원적으로 이 제주 문제를, 제주 사건을 해결을 하려면 이 제주가 이 내걸었던 가치, 그 가치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그 사례가 구한 말에, 조선조 말에 그 요새가 물밀듯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 사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지식인 사회에서는 이 개화 운동이 있었고, 유정척사 운동이 있었고, 민중 차원에서는 동학이 있었죠. 이 특히 개화 운동하고 유정척사 운동하고는 정반대 지점에 있었고, 서로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했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당시의 역사를 평가할 때 둘 다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었고 애국 운동이었다, 구국 운동이었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해방되고 분단되고 이제 남쪽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측이 있었고, 단독 정부가 세워지면은 분단의 고착화로 가고 전쟁으로 간다고 봐서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서로 죽이고 했던 이제 이런 거였지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둘 다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서로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 여러 가지 행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가치와 관련된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인정한다는 게 가능치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 화해를 거쳐서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이 남북이 통일로 가는데 이 차이에 대한, 다름에 대한 인정을 먼저 하는 게 매우 귀중한 가치이고 우리가 꼭 도달해야 될 과제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에 대한 반문이 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제주 박찬식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부 내용에서도 아마 이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정의 그 절차가 진실 규명, 그 다음에 정의 구현이 있거든요. 그 정의 구현 속에는 반드시 그 법적인 처벌,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통해서 그 법적인 제도적인 처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해자의 사과까지 유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정의 구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그걸 통해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관용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4.3의 과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4.3 특별법에서 가해자 처벌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없이 가는 과정이라서 저는 박명림 교수께서 이 조항, 이 두 번째 프로세스가 없이 이
그 관용의 과정을 갔다는 여기에 특수성이 있고 어떤 면에서 부족한 듯하면서도 또 오묘하게 이게 제주 정신으로 간 것에 대한 좀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상당히 이게 좀 박 교수님의 그 논지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너무 이성적인 단계를 넘어서 버리는 그런 좀 논리라기보다는 조금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 맞는 이 종교적인 그런 해석까지 가는 것 같아서 일반 소위 말하는 세속에서 사회 인식 속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계점과 동시에 또 박 교수님이 그거를 한계가 아니고 오히려 승화시킨 걸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같이 봅니다. 저는 이 4.3의 비극적인 학살을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좀 피할 수 있었던 그 세 가지 그 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47년 3월 1일 날 미군정 발포에서 6명의 애꿎은 주민들이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가 없었어요. 조병욱 경무부장은 곧바로 오히려 열흘 뒤에 전개된 그 제너럴 스트라이크 총파업의 문제점만 지적해가지고 곧바로 좌익 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사과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 미국 군인들이 통치하던 시기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4.3 봉기가 일어나는데 4.3 봉기의 무력적인 그 어떤 폭력적인 행동으로 12명의 우익 인사와 경찰이 죽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2부에서 집중적으로 좀 논쟁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이런 무력 충돌이 빚어졌는데 어쨌거나 당시도 미국 군인들이 통치하던 시기인데 김익렬 연대장을 앞세워 가지고 김달삼 산에 있는 게릴라 대장을 만나서 평화 협상을 미군정이 허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익렬 연대장이 이 협상 이후에 곧바로 해임되고 쫓겨납니다. 제주도에서. 미국 군인들이 김익렬 연대장을 완전히 울거먹었던 것이죠. 그 김익렬 연대장이 5월 달에 해임되면서 쓴 그 기고문을 쓴 내용을 8월 달에 국제신문에 기고한 게 이게 버젓이 신문에 기사로 나온 거를 저희들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는데 김익렬 연대장의 가장 마지막 말이 상부의 지시가 본인의 평화협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다. 곧바로 자기 관사에 무장대 측으로부터 다이너마이트가 투척되었다. 저는 이것은 미국 군인들의 아주 졸렬한 그런 모습이다. 평화협상을 연대장을 시켜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서 만나게 해놓고는 그거를 이제 무장대 아지트 확인했으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이거 참 그 세계 강국 미국의 모습인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평화협상 선무작전을 1년 전에 펼칠 수도 있었는데 이미 다 죽이고 난 다음에 1년 지난 49년 3월에 가서야 선무작전을 펼쳤으니 참 이 부분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신생 대한민국 정부도 제주도를 50선거 거부한 2개 선거구만 거부당했기 때문에 여기를 반란지구로 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를 완전히 폭도 반도의 섬으로, 빨갱이 섬으로 대한민국 신생정부도 그렇게 인지해버렸다는 것. 과연 신생정부 국가가 이 제주도 도민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반란적인 인식만 가지지 않았더라도 위정자가 이 세 가지 4.3의 전개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 현재까지 쭉 이어온 과정을 보면 다 말씀들 하시듯이 폭동 패러다임이 이어져 오다가 80년대 후반에 강하게 부딪히는 민주화 운동 이후에 항쟁 패러다임이 탁 붙었어요. 저희들도 4.3 운동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소위 제주도민의 공동체 저항, 항쟁의 그런 시선으로 글을 쓰고, 이 옆에 계신 박 교수님도 처음에 석사 논문을 고려대학에서 최장집 교수님 지도받고 낼 때 그 민중 항쟁으로 규정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지도 교수님들이 상당히 걱정하는데도 그 민중 항쟁으로 규정하는 최초의 국내 논문을 이 박 교수님이 쓰셨어요. 근데 이
민중항쟁론을 강하게 견지하는 박 교수께서 오늘 그걸 포기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폭동과 항쟁의 이걸 양비론으로 해서 뭐 둘 다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자는 게 아니고 이거를 넘어서는 대안을 잡아야겠다. 그래야 희생자가 지금 박 교수님 주장대로 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국가 유공자 수준 그 반열에 맞는 희생자로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 보훈처의 보훈이란 개념과 유공이란 개념은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들인데 국가에 당한 사람들 희생자를 과연 유공자와 같은 반열로 대우할 수 있는 법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그런 속에서 아까 강주교님께서는 희생자를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순교자로 우리 가톨릭 교회나 어떤 이런 기독교 쪽에서는 충분히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박 교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공적으로 희생자를 진짜 유공자와 같이 대우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용어랄까 개념이랄까 이거는 결국은 4.3의 정명 문제하고도 아주 직결된다고 봅니다.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 감 잡고 계시죠? 지금 싸움이 붙은 겁니다. 우리 박면희 교수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쟁론을 주장할 때는 오히려 제주도 어르신들께서 그때 이제 제사예배라는 데를 나가면은 육지꽃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정화원 목사님 댁에서 저희가 떡국 먹고 그럴 때인데 베를린 한인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오셔서 근데 딱 저 하나 했는데 그때는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당신 그거 계속 항쟁이라고 고집 피울 수 있느냐, 그 논문이 통과될 수 있겠느냐 그게. 근데 괜찮을까 걱정해 주셨는데 이런 이제 화해 평화의 제주 모델을 세계화 영어로도 이제 외국 가서 여러 차례 발표하고 그러는데요. 다들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제주 분들은 이게 좀 걸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당신. 저도 그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주 분들이 충분히 이게 화해하고 공존하는 만큼 가기 전에 저희가 이거를 먼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계속 화해하기나 평화하기 위해서 말하는 이거는 뭐 2차 가해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특징을 조금 저희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서 다른 사회가 받을 충격 같은 것도 제 솔직한 마음은 대한민국 국가와 보수가 더 뒤로 못 나가게 하는 조금 전략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화해가 과연 반성과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거냐? 저는 베트남 문제를 굉장히 일찍 가지 않았습니까?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민간인 학살이라는 용어를 이것도 4.3이라는 4.3 석선문을 다 양민 학살을 할 때 딱 보니까 민간인 학살이어가지고 이거 양민 아닌 사람도 다 죽었기 때문에 양민 포함해서 그래서 이건 양민 학살, 민간인 학살이라고 이제 그때 80년대에 썼던 기억이 나는데 베트남 문제를 저는 다르게 봅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마을 갔었고 근데 베트남 당국을 만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조금 곤란하다. 왜?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가 지금 베트남에 의한 학살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너무나 많이 죽였으니까 당신들이 우리 자꾸 이러는 거? 그럼 남베트남이 죽이고 미국이 죽이고 대한민국이 죽인 거에 대해서는 당신들하고 같이 갈 수 있지만 고위급하고 직접 나눈 얘기예요. 못지않게 북베트남도 죽였는데 민간인 학살. 그거에 대해서 인권과 민주화 양심에 대해서 베트남 민중이 눈을 뜬다면 저는 상당히 이거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뒤로는 이 베트남 당국의 고민이 뭔지 알았습니다. 아까 그래서 불안테만 독일 통일 과정이 어땠습니까? 나치 용상과 못지않게 동독 처벌 운동 감다운 시키는 걸 보십시오. 그걸 둘이 직접 동독의 마지막 총리와 고래 오른팔 텔칙 직접 저랑 셋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넘어가는지.
세계에서 서독에서 다 동독의 고위급 슈타지 끈아플레 다 죽이라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베트남 당국의 고민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야, 학살 책임져라 그러는데 정작 베트남인들이 진짜 우리의 운동의 각성을 받아서 학살 책임져라 할 때 바로 지금 베트남 당국이 남북 베트남 통일전쟁에서 남베트남 못지않게 학살했는데 우리는 왜 그거는 규명하려고 연대하지 않죠? 그들은 민간인 학살이 아닙니까? 그들은 전체주의에 의한 학살자들이, 피학살자들이 아닌가요? 이거는 미국이나 뭔가 자본주의 진영이 죽인 것은 이건 뭔가 악이 죽인 것이고, 일본 제국주의, 뭔가 중국 문화대혁명, 한국정대 북한이 죽인 것은 이거는 뭔가 통일에 의해서 희생당한 건가? 이거는 정말 죽은 생명의 관점에서는 저는 종교가 아니라 현실에서 정말 깊이 생각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할 때에 저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캄보디아 마을에 들어가면 저희 하기와 같은 그런 세 사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정말로 양쪽 어느 쪽에 의해서 죽었는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런 사례가 실제로 증언도 여러 개 들었고, 자 이걸 정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죠. 너무나 증오스러우니까 이걸 죽인 자들에서. 그런데 가해자가 인디비주얼 개인이 가해한 것도 있지만 그 개인 가해자 인디비주얼 이건 굉장히 이제 피해 가해 화해 평화의 핵심 이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가 페르소나로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노릇을 한 것이고 그 역할을 한 것일 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개인 이승만을 증오하는 것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 용서하는 것이 페르소나는 같은 거니까 개인 이승만은 증오할 수 있지만 국가 대한민국은 이만큼 발전하고 용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존하려고 할 때 이건 이제 그 고전고대 셰익스피어라고 불린 플리투스라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쟤들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 쟤들은 사과하지도 않아.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과하지 않는다고 내가 쟤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나는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져도 계속 용서하지 않고 나는 증오의 노예가 돼서 사느니 이거 털어버리면, 그리고 바로 이 폴리스, 이 국가를 저놈은 가둬놓고 넌 그래 용서 안 해도 좋아, 네가 화해 안 해도 좋아, 국가를 통해서 이건 페르소나니까 인디비주얼 너는 내가 용서할게, 여기로부터 화해와 용서를 받아내고 사과를 받아내는 것, 이거는 저희한테 진짜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학살은 그러면 보수만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학살은 진보만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것이냐, 생명의 관점에서 브란트가 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브란트가 나치가 싫어서 이름을 버리고 국적을 버리고 망명을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나치 용서한 게 브란트예요. 그리고 가장 용서한 다음에 제일 철저하게 처벌한 것도 청산한 것도 브란트고, 연정을 해서 집권을 한 다음에. 그래서 저는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에서 국가의 정의, 국가가 정의를 독점하려는 게 우리를 폭도 그거 이름 벗겨드리려고 항장이라고 쓸 때에 정말 마지막까지 통과가 안 되고 그런 말씀 어디서 잘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근데 어떻게 통과가 돼야 저분들이 회원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정의를 독점하는 것이 폭동에 대한 항쟁사관이라면 저는 정의를 이제 공유하고 분할하, 지금은 민주화가 됐으니까 역사를 잊지 말자는 것은 그때를 잊지 말아서 그들을 증오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그들이 그런 짓을 못하게 하자는 뜻이잖아요. 이게 역사주의거든요. 지금 그들이 그런 짓을 못하게 하자는 것이지 그때 그들을 용서하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유공과 희생의 통합을 말씀드렸던 것도 저는 외세, 민족, 보수, 진보 이런 개념 이제 거의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시민, 하느님 백성 이럴 때에 정도전과 정몽주 그때는 서로 원수예요. 근데 조선 끝난 다음에 정도전이 충성입니까? 정몽주가 충신입니까? 우린 다 길이잖아요. 아킬레우스가 영웅입니까? 헥토르가 영웅입니까? 근데 맨날 하느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하자고 얘기하면서 돌아서서 바로 증오를 곧바로 우리는. 근데 이것이 진짜 정의냐를 진짜 좀 깊이 생각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유공과 희생 이거 정부에도 여러 차례 지금 보고서도 내고 그 4.3 이제 평화공원을 국립 4.3 평화묘지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유공적 희생이나 희생적 유공으로 통합하지 않는 한
저는 우리가 언제까지는 희생자로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주체이고 희생자의 자녀를 넘어서서 역사를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용서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피해의식을 넘어서서 정의와 결합된 주체의식일 때에 우리가 정의라는 것을 갖고 있을 때에 용서할 수 있고 안중근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산상수훈을 그대로 실천하느냐. 안중근은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용서할 테니까 너희들 가서 용서해라. 다시는 이 땅 침략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것 때문에 안중근 독립부대는 엄청난 고통을 치르지만 저는 조금 제주에 갈 때마다 제2의 안중근이 제주 시민들이 아닌가 하는, 제주 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건 진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발제자 토론자 두 분의 입장이 오늘 이내로 화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백장현 교수님 그리고 박찬식 교수님께서는 이겁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화해와 상생이죠. 근데 조건이 있지 않겠느냐. 그건 가해자 1차 사과. 최소한 사과의 근거는 그때 제주도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던 거는 그냥 무기력하게 당한 것이 아니고 조국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라든가 단선과 단독선거 단정 안 된다. 조국이 분단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 대한 것들은 인정이 되고 난 연후에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신들은 단독 정부를 반대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이런 넥스트 액션이 있겠죠.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만 되는 건데 이 문제는 당분간 우리 교황님이 오셔도 해결하기 힘들 느낌이 들어서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